이 전몽준의 귀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정말 황당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아하, 또 뭐야? 또.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네.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와, 농민들 이제 해산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온 김에 경복궁을 공격하자 이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말이 안 지금요.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 동학농민군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종이 인질이 된 겁니다, 지금요. 자, 이제 일본은요, 조선을 삼키려는 야욕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친일파 관료들이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요, 이제 조선의 군대까지 일본이 관리하게 된 것이죠. 1894년 9월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전봉준 고심 끝에 또 결심을 내립니다. 일본이 우리 도성에 침입해 야반의 왕궁을 쳐부수고 우리의 임금을 놀라게 하였으니 의로운 병사를 규합해 일본 군과 싸우겠다. 와, 농민이. 그렇죠. 전봉준은 탐관오리는 둘째치고 우선 외세를 물리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제 전봉준의 목표는 조선 전체의 탐관오리를 몰아내자 해서 일본군을 몰아내자 쪽으로 더 기울게 된 것이죠.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선 전봉준. 이 전쟁의 승패를 나는 알지 못하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문명의 탈을 쓴 야만에게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오. 이 전봉준은 측근들과 함께 전라도 삼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삼례는요,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 요지니까 삼례를 거점으로 삼아야만 이 굉장히 모으기가 쉽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전봉준은 삼례에서 뜻을 함께할 동학농민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전봉준이 모은 동학농민군 몇 명이었을까요? 4천여 명. 와. 이것이 바로 2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입니다.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삼례를 떠나 한양으로 향합니다. 바로 그 한양, 경복궁을 점령한 누구? 일본. 맞습니다. 그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양으로 가는 도중 반가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을 몰아내는 일에 농민들이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우와. 야,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동학농민군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4만 명까지. 4만 명? 와, 4만 4만 명? 명이요? 4만 명? 우와. 기록에 의하면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농민군의 세력은 산과 들을 덮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일본군과 싸우던 동학농민군이 하나, 둘, 셋 계속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 동학농민군의 시신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름 아닌 일본군의 무기, 총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뭐 보이지 않는 막 사방에서 막 수없이 날아오는 그 일본군의 그 총알, 이 총알 때문에 동학농민군이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픽 쓰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바다 교수님. 그 당시 일본의 그 화력이 얼마나 좀 대단했나요? 농민군은 구식 조총입니다. 이 조총이란 거는 탄환하고 화약을 따로따로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발사를 시키는 장치예요. 오래 걸리네요. 반면에 일본군이 사용한 소총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소총하고 격발 방식이 같습니다. 너무 차이 나는데요?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쪽에서 최신식 무기를 준비하고 그냥 다다다닥 쏘는데 여기서 한 발 쏘고 막 총 넣어서 톡톡톡 해가지고 막 하고 불 붙이고 한 발 딱 쏘다가 퍽 다 죽고 막 이런 거 봤어요 제가. 상대가 아예 안 되죠 이거 뭐. 네, 맞습니다. 긴 사거리 그리고 빠른 장전 속도. 당시 일본군의 무기는 동학농민군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투는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대패였습니다. 아, 대패. 자, 그런데 1894년 10월 27일 일본의 총지휘관은 일본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동학당에 대한 조치는 엄연함을 요한다. 향후 모조리 사륙한다. 모조리. 한마디로 일본군의 반기를 든 조선 땅에 있는 이 동학농민군을 찾아내서 학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 전봉준이 공주 일대에서 패배한 뒤에도 이렇게 동학농민군을 향한 일본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더욱 잔혹한 명령을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네.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나는 네, 거죠. 죽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전봉준은 다시 한번 동학농민군을 또 소집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전봉준이 소집을 명했을 때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정말요? 진짜요? 이게 가능할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려 2만여 명이 또 모입니다. 되게 감동이네요. 1894년 11월 전봉준과 2만여 명의 동학 농민군들, 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최후의 결전지로 향합니다. 정관! 출격! (1894년 11월 9일)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당시 양측의 병력 차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동학농민군은 아까 얼마였다 그랬죠? 2만. 2만여 명. 일본군과 조선관군은 2천여 명.
동학농민군이 무려 10배. 10배.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왜 불리했을까? 바로 지형 때문이었어요. 일본군이 이미 동학농민군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우금치 고개의 높은 지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높은 지대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일본군. 아유. 당시 동학농민군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뭔가 그냥 이제는 뭐 물러날 곳이 없다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뭔가 가려고 하는. 근데 되게 공포는 확실히 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야 된다고요. 저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요. 저 고개를 넘어야 우리 뒤에 오는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라도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총구를 향해 죽게 살기로 올라갑니다. 너무 처참한데요. 어떻게 이겨요, 저거? 이 전투의 결과,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2차 접전 후 만여 명의 군사를 점검했더니 남은 군사가 불과 3,000명이었다. 그 뒤에 다시 접전 후 세어보니 500명에 불과했다. 아, 진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요, 이런 압도적인 화력의 차이도 있었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동학농민군은 군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일반 애초에. 농민이라는 겁니다. 동학농민군은 전략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잘 훈련된 일본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전봉준은 우금치 전투에서 참패한 뒤 가까스로 도망쳐서 목숨은 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에도요, 네. 또 남아있는 동학농민군 세력을 모아서 일본군에 계속해서 항전을 이어나갑니다. 뭐 물론 결과는 어땠을까요? 패배. 네, 번번이 패배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1894년 11월 27일 전봉준은 끝내 동학농민군의 해산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학농민군이 해산됐다고 해서 일본이 이 전봉준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안 두죠. 왜냐면 다시 뭔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지가 판단을 여지가 있고. 당연하죠. 자, 전봉준은 현상금이 걸립니다. 이러면서 일본군에 쫓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전봉준. 자, 이때 전북 순창에서 옛 부하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옛 부하의 제안으로 한 민가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런데 전봉준이 은신하고 있던 집에 갑자기 관군이 들이닥칩니다.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옛 부하. 네. 이 부하가 그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야. 현상금 때문에? 현상금? 네. 현상금 걸려. 전봉준을 숨겨준 이 옛 부하가 너무하다. 관아의 그를 밀고 했던 것입니다. 1894년 12월 전봉준은 배신당한 채 결국
체포됩니다. 전봉준에게 내려진 형벌, 사형. 근대식 법원이 생기고 최초로 선고된 사형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의 교주 최시형마저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바로 동학의 제2대 교주 이 최시영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바로 조병감입니다. 조병가? 그런가? 잊고 있었네요. 아까 유배 갔잖아요. 이 조병갑은요 2차 동학 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면서 조병갑도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야, 참. 대박이다. 조병갑이 나올 줄 몰랐네. 자, 이 동학 농민혁명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학 농민혁명에 가담했던 농민들은요 그 이후에도 항일 의병 운동에 참여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제나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는 거, 그건 바로 이름 없는 그 시대의 아무개들, 백성들이었습니다.